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지역 스페셜 마계로도 불리는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개의 광역시 중 가장 면적이 크고 가장 섬이 많으며 광역시 중에서 서울 다음으로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높은 도시, 2023년 10월 기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 300만을 돌파한 도시 인천이죠.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고 특히 청년층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제2의 도시라는 타이틀은 인천이 더 적합해 보일 정도입니다. 저도 부산 사람인데 얼마 전에 서면에 가봤더니 제가 어릴 때랑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더라고요. 인천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키워드는 공항과 차이나타운, 월미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은 이런 것 말고도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많은 도시이죠. 한국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져간 도시가 인천이거든요. 그만큼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도시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마계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계 인천은 인천에서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위험하다, 양아치가 많다 이런 이유에서 쓰이는 말인데 이게 진짜인지는 쭉 이야기하면서 보죠. 인천은 정확히 어떤 도시며 어떤 역사를 지닌 채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8개의 구와 2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까지는 그냥 평범한 행정구역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유독 독특한 이름을 가진 구가 있습니다. 바로 미추홀구이죠. 미추홀구는 원래 2018년 6월까지 남구로 불리던 곳인데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원삼국 시대 때 인천 지역을 부르던 지명이 미추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참고로 미추홀은 물가에 있는 지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백제의 건국 설화에 따르면 비류가 미추홀을 백제의 도읍으로 정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에 더해 현재까지 인천의 문학산과 계양산 등에서 발견된 각종 석기류들로 미루어 보아 인천에 사람이 거주한 시기는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천의 모든 역사를 다루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다소 지루할 수 있으니 바로 조선시대 때로 넘어가도록 하죠. 조선시대도 그렇게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이 처음으로 인천이라 불리게 된 것은 조선 초기 때부터입니다. 고려 때는 왕비가 많이 배출된 지역으로서 어진 고을이라는 의미의 인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1413년 태종 이방원이 조선의 개국을 알리고 고려의 흔적을 없애고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정 개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인주의 이름을 인천으로 바꾸었죠. 이후 인천은 해안방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항로상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였고 조선 후기부터는 화물선인 조은선이 지나가는 중요 항로로 기능하는 등 이때부터 한반도의 해상교통의 요지이자 해안방어의 전략적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876년 일본의 무력에 의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조선이 세계 항구를 개방하기로 하며 인천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죠. 그리하여 1883년에는 당시 제물포라고 불리던 인천이 개항지로 선정되면서 인천은 한반도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물포는 수도와 가까우면서도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지로 선택되었는데 앞서 말했듯 인천이 최초 타이틀을 가장 많이 거머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개항 덕분이죠. 제물포항 개항 이후 인천에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건물들과 시설들이 여러 들어서게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1883년에 설치된 인천회관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세관이었고 1884년에 설립된 인천우체국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우체국이었습니다. 1888년에 문을 연 대불호텔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었고 같은 해에 조성된 자유공원 역시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었죠. 무엇보다 1899년에는 한국 최초의 철도 경인선이 인천에 개통되었고요. 이 밖에도 한국 최초의 공립도서관과 근대식 등대 근대적 기상 관측소도 모두 인천에 설립되었는데 이 점을 살펴보면 개항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인천에서 매우 빠르게 근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영사관이 인천에 설치되고 외국 상인들 역시 인천에 진출하면서 당시 인천은 한국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죠. 이쯤에서 차이나타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림동이 조선족과 중국인들의 직결지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인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시작된 일이지만 인천의 차이나타운은 130여 년이라는 훨씬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83년에 제물포항이 개항된 이후 이듬해부터 청나라가 인천에 조계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조계지란 외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 내에 설정한 특별 관할 구역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하면 당시 청나라가 인천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죠. 이로 인해 많은 중국인들이 인천의 조계지로 이주해 오면서 또한 이들이 한 곳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죠. 차이나타운은 초기 중국 정착민들이 해당 지역에 집과 상점을 지으면서 점차 사업 영역이 확장되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최초의 짜장면 역시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탄생했습니다. 1905년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문을 연 공화춘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짜장면이 개발되면서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가 되었죠. 차이나
차이나타운은 1930년대 전반까지 번영을 누렸다가 1967년 외국인 토지 소유 제한 조치 이후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1990년대 한중 수교 이후 점차 회복되면서 인천의 대표 명소가 되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인천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선 한국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떠나면서 도시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죠. 일제강점기 동안 인천의 주요 산업과 상업, 금융 등 경제 분야를 일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많은 행정요직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귀국하자 도시 경제와 행정 체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또 일본인 중심의 경제 구조가 무너지면서 혼란이 생긴 경제 질서도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딱 이 무렵에 인천항을 통해 미군이 상륙하게 됩니다. 이때 스틸맨이 인천군 정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권과 치안권을 접수하고 장악하여 인천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또 해방 이후 해외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인천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서 실업과 주거 문제, 식량 부족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1950년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인천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사건이 탄생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인천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북한군에 점령되었으나 몇 달 후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이후인 1954년 인천은 인천시로 승격되었고 3년간의 전쟁 끝에 기반시설이 많이 파괴된 상태였으나 발빠른 전후 복구 덕분에 1960년대부터는 부평공단과 중앙공단이 조성되며 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68년에는 당시 신진 자동차로 불리던 한국 GM의 부평 공장이 가동되면서 인천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 중심지가 되었고 1974년에는 인천항 제2도 완성으로 서해안 대표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인천시가 인천 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광역시가 되었죠.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모든 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는 법안이 도입됐거든요. 신공항 부지로 영종도가 최종 선정된 것은 1990년 6월 14일입니다. 이는 1980년대 중반부터 김포국제공항의 수용 능력 한계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글로벌화가 시작되면서 급증하는 국제 항공 수요를 김포공항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당시 정부가 새로운 공항을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영종도는 그야말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공항 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었죠. 인천공항 덕분에 인천은 자연스레 국제 관문 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졌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항구도시 그것도 수도의 외항이었는데 공항까지 생겨나자 인천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들 밀수 밀입구까지 성행했죠. 과거부터 있었지만 더 많아지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최근 기사가 뜰 정도니까요. 최근에는 인천항에서 중국산 농산물 45톤을 밀수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근괴, 담배, 농산물 별의별 게 다 있죠. 2003년 8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된 특별경제구역입니다. 이 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락국제도시 총 3개 지구로 구성되었는데 이 3개 지구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및 행정 지원, 외국 교육기관 및 유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서 실제로 다수의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죠. 2023년 기준 누적 외국인 직접 투자가 147억 달러를 넘어섰을 정도니까요. 즉 쉽게 말해 인천은 지리적 이점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덕분에 크게 성장한 도시입니다. 앞서 말했듯 2022년 기준 인천의 지역 내 총생산은 104조 5천억 원으로 광역시 중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광역시 중 인천이 가장 잘 살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죠. 흔히 일본더러 부자국과 가난한 국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인천이 이와 비슷합니다. 인천 월급은 제일 적은데 노동시간은 길다. 통계로 본 인천 시민의 삶은 팍팍하다. 팍팍한 삶의 무게에 갇힌 인천 청년들 취업, 직장생활 모두 힘겨워라는 기사 제목들에서 알 수 있듯 도시의 명성과 달리 시민들이 잘 사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인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1인당 개인 소득은 2241만원으로 국내 평균인 2339만원보다 낮았거든요.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시민의 평균 연봉은 15위로 최하위 수준이고요. 심지어 민간 소비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적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 1인당 민간 소비는 인천이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임금 자체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인천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낮게 책정된 것이죠. 또 인천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은 탓에 수익의 상당 부분이 본사로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지역 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 즉 소득 누출에 해당하죠. 여기에 소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비율이란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인천의 경우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인천이 아니라 서울에서 쇼핑을 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해서 돈이 인천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부채도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7대 특광역시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서울 다음으로 가계부채가 많은 도시가 인천이었거든요. 인천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23년 말 기준 인천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6.4%로 전국 1위입니다. 전국 평균의 6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죠. 소득은 낮은데 빚은 많다는 말인데 실제로 인천은 소득 대비 부채율이 253%로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2.5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산업과 로봇 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 구조를 개선하려 하고 있죠.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그럼 인천은 정말 마개일까요? 들리는 말처럼 인천은 양아치 천지고 치안도 안 좋고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개판일까요? 일단 항구 도시는 좀 거칩니다. 부산도 갱스 오브 부산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항구 도시들은 거친 면이 있죠. 항구 도시들이 거친 건 사실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는 합니다. 일단 애초에 뱃사람들이 거칩니다. 노동 환경이 거치면 사람들도 좀 거칠어 보이죠. 거친 사람들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거칠어지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는 외지인이 많기에 거친 것도 있습니다. 항구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온 사람들은 도심으로 인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바로 가버리고 육체 노동자나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구 도시에 머무르게 되죠. 육체 노동자, 거친 일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에 항상 생겨나는 게 유흥가입니다. 당연히 인천에도 불법적인 유흥가, 사창가가 생겨났죠. 인천에서 유명했던 사창가는 대표적으로 옐로우 하우스가 있고요. 앞서 말한 밀수 밀매, 여기다 유흥가, 사창가까지 각종 이건들이 생기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자연스레 모이죠. 하지만 강력범죄가 만연한 도시라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 최저 수준이고 중요범죄 검거율은 전국 1위이거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양아치가 많다는 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아치는 항구 도시라 사람들이 거칠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남에게 해끼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껄렁대고 이런 사람이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뜻하죠. 제가 직접 살거나 자주 못 가봐서 말은 못하겠지만 주변에 인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많은 것 같기는 하네요. 이건 혹시 인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천이 양아치가 많은 게 맞다면 아마 앞서 말한 유흥, 사창가 등 불법적인 이권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권 사업에서 파생된 사업들과 유착관계인 사람들, 여기다 불법 조직의 하청에 하청까지 있기 때문에 양산된 게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범죄 검거율은 높고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적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도인 체감 안전도 조사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이렇듯 인천은 복잡한 경제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천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국제화의 역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천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죠. 동시에 인천에도 분명 좋은 사람도 많기에 마개 인천이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인천 사람들을 안 좋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개항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발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인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